지금 데이터 센터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여서 교체 수요만 있다. 이제 거의 뭐 성장이 끝나가는 시장이다. 만약에 이제 뭐 이러면 엄청난 악재죠, 이건.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 이제 막 짓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막 AI 에이전트 시대가 막 열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서버 컨트가 된다 한들 결국에는 낸드 플래시의 수요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KV 캐시 메모리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압축해서 쓰려고 하는 거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그냥 막 먼저 간 게 아니라 실적 가이던스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이었을 때 삼성전자가 한 100조 정도 예상을 했었고요. 올해 26년도. 지금 200조 이상 예상하고 있죠. 그러면 20만 원 정도 간 게 맞고요. 이게 250조가 되면 또 여기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왜 이렇게 급하게 올랐어?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가이던스가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생각보다 길 수 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최대 7년. 어떤 분들은 9MR 중에 이제 2MR 왔다. 증권회사에서 뛰쳐나와서 위즈웨이브라는 회사를 차리고 방송과 교육 쪽에 집중하고 있는 이건희 대표라고 합니다. 처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 종종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가 사고 쳐서 빠진 건데 물론 이제 실자리에서 또 한번 빌미가 된 거죠. 그러니까 2월 달에 좀 지나치게 급등했던 부분들을 좀 반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투자자분들이 많이 잊어버리셨는데 3월장에는 사실 전쟁이라는 이슈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크긴 했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11월에서 12월까지도 한번 되게 큰 조정장이 있었습니다. 긴 조정장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러면 9월, 10월 달에 급등했던 부분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1000포인트 이상 올라오고 난 다음 달은 항상 조금 안 좋았다. 우리 또 2월 초에도 그랬습니다. 2월 달에 좋았다고 생각하시는데 명절 전까지만 해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1000포인트 이상씩 올라올 때 그 조정, 이런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펀더멘탈에선이 아니라 이제 매크로 이슈 때문에 이번엔 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펀더멘탈은 좀 더 좋아지고 있다. 뭐 3월 수출입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확인을 해보면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이슈만 좀 사라진다라고 하면 그동안 이제 안 좋았던 악재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부각이 안 되면서 오히려 이제 숫자로 이제 갈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동이라는 지역적인 특징이 있겠죠, 그죠? 우리나라가 이제 중동 쪽에서 원유를 거의 한 뭐 69%에서 70%를 이제 가져오고 가스도 마찬가지로 천연가스도 거의 대부분 카타르 쪽에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이 이제 특히 그렇죠. 동아시아 쪽 뭐 대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전쟁은 미국이 일으켰는데 피해는 이제 우리 동아시아 국가들이 좀 많이 보는 형태로 좀 이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일본과 우리나라는 대미 투자라고 하는 약속을 했죠. 미국에 3,500억 달러, 5,500억 달러 약속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엔화도 약세로 가고 있었고 원화도 1,400원대까지 올라가는 약세를 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밸류가 반영돼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돈이 달러로 바뀌어서 나갈 거를 이미 선반영해서 이제 좀 올라와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그럼 원유의 수급까지 묶인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는 밸류를 측정해서 환율이 튄 거죠. 그래서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판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보를 얘기하는 채널은 구독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결국엔 뭐냐면 이거는 결과물이죠. 환율이 원인이 된 게 아니라 환율은 결과물이고 그걸 이제 오늘 이제 반등장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미국 시장이 반등하고 우리 시장이 반등하니까 그냥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와 버리죠.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이 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여러 가지 경제 여건들을 반영해서 지금 환율이 높아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 체력에 대비하면 뭐 저도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서 이제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 한 1,300원대 후반에서 1,400원 초반에 가 있는 게 적정 환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좀 단기간에 좀 빨리 전쟁 이슈가 좀 마무리되면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영향이 있겠죠. 다 영향이 있고 지금 당장은 아마 유가가 안정되기를 아마 기대를 할 거고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미국 국채금리가 안 튀는 겁니다. 지표를 딱 하나만 봐라라고 얘기하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유가가 올라와서 금리를 자극하고 금리가 올라가서 또 이제 투자가 위축되고 그런 것들을 다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전전일장인가 이제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 보면 빅테크 회사들,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막 급락이 나왔잖아요. 5%씩 빠지고. 그런 이유가 뭐였냐면 결국에는 금리를 건드리면 투자가 위축될 수 있죠. 그럼 엔비디아의 칩을 사는 많은 이제 그 회사들, 메타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다 구글도 마찬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이 세 회사 공통적으로 지금 본인들이 번 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회사채를 발행해서 앞으로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가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우려들을 한꺼번에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해소되면 사실은 이제 별 문제 없이 갈 가능성이 높고, 또 파월 의장이 하버드 대학교 가서 강연회 하면서 생각보다 뭐 완화적인 비둘기적인 발언들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쟁 때문에 유가가 튀어서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공식, 이런 공식을 대입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금리가 채권금리가 좀 내려왔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코 아닌 타코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전쟁의 시한을 정하고 상대방이 뭐 휴전할 의사도 없는데 본인이 일으켜놓고 본인이 그냥 철수하는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지금 하니까 결국에는 금리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요. 금리가 안정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환율도 안정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라는 거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통과가 된다는 것만 이란이 뭐 여기를 틀어막지만 않으면 점차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쟁 끝나고 나면 기존에 잘 가던 뭐 반도체나 이런 쪽은 다시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새로운 섹터가 등장을 하고 있죠.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석유화학 관련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ESS 이런 것들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유가가 급하게 다시 66불대까지 떨어지진 않겠죠. 그럼 당분간은 유가가 한 80불대에서 유지할 거라는 거를 기준으로 잡고 예전보다는 고유가죠. 그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인류가 되게 멍청한 게 뭐냐면 야 우리 신재생 해야 돼 이러다가 유가 싸지면 아예 그냥 기름 쓰자 그랬다가 또 유가 올라가니까 아 우리 신재생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신재생으로 지금 발전을 엄청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1.7년이면 만드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태양광이 더 많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 믹스에 대한 관심이 커질 거고 그래서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분간 공급망 이슈가 교란되었던 석유화학 섹터도 생각보다 쇼티지가 나면서 한동안 구조조정한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없어서 못 파는 품귀 현상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관련된 섹터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서 한 2,200, 2,300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6,300을 찍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또한 이 작년 하반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주식을 한 30조 가까이 샀어요. 샀는데 너무 많이 올랐죠. 기계적인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적인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흥국 지수 펀드에 만약에 한국의 비중이 정해져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얘가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한 5%만 담아야 되는데 얘가 10%가 되면 5%를 팔아야죠. 그런 물량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다가 우리 이제 지금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3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엄청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1월 달에도 팔았고요. 12월에도 팔았고요. 2월 달에도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거를 이제 막대한 개인들이 이제 배인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막아주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는 한국의 비중을 높이든 아니면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선진국 지수 MSCI 선진국 지수의 관찰 대상국이 되거든요. 그러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포지션이 올라가겠죠. 포션이. 그거에 대한 포션 때문에 다시 또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액티브 펀드들이 좀 들어오면서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돌아올 거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았다. 그러니까 꼭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006년에서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도 굉장히 좋았던 IT 붐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MP3 유행할 때, 디지털 카메라 유행할 때 낸드 플래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한 7년의 호황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죠. 반도체가 7년 호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AI 때문에 지금 몇 년째냐면 한 3년째 들어섰죠. 근데 앞으로 한 4년에서 5년 정도 더 호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뭐 갖고 있는 거는 뭐 굳이 필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사면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옛날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2007년도 고점도 개인들이 만들었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때도 개인들이 만들었죠, 고점을. 그러니까 개인들이 만드니까 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상황이 좀 달랐죠. 아까 2006년도 예를 제가 드렸잖아요. 이제 랜드 플래시 얘기할 때 그때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외국인들은 일단은 기계적 매도를 하고 나면 우리나라 포지션을 더 늘리든가 비중을 늘리면서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액티브 펀드가 다시 또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면 다시 또 이쪽에 포지션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건 잘 모르겠지만 개인들이 들어오는 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들도 같이 부자가 돼야죠, 그죠? 그리고 지금 자금이 개인들이 투자할 때가 사실은 마땅치가 않죠. 정부도 지금 부동산에서 이제 우리 증시로 돌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왜 미국으로 다 갔죠? 이유를 보면 결국에는 미국 주식은 안전해. 오래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나. 근데 그게 옛날에도 그랬을까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401k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401k가 그러면 기관 자금이냐? 그게 아니죠. 개인들 자금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을 기관과 엄청난 그 펀드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ETF들을 개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재산의 그 분배를 보면 우리는 부동산이 7, 80%인데 거기는 주식이 7, 80%입니다. 개인들도. 그래서 그렇게 구조를 바꿔가면 이게 안정화되면 좋겠죠. 근데 예전에는 개인들이 사면 꼭지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계속 박스권 장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올라가면 누군가는 팔고 여기는 중장기적인 성장이 어려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누군가는 또 누가 먼저 팔고 나가냐 이런 싸움을 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제 좀 시대가 바뀌고 있다. 벌써 지금 뭐 빠졌다고 죽는 소리 하지만 5,000포인트 이상이 있잖아요. 그죠? 코스피는 코스피대로 매력이 있고요. 저평가되어 있다. 코스닥은 저평가는 아니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섹터죠. 코스닥은 약간 정책적인 효과, 그 다음에 뭐 연기금의 투자 비중의 확대 이런 것들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들, 그 다음에 지금 뭐 안 좋은 기업들을 좀 내보내고 하면서 정화를 좀 하고 나면 코스닥도 다시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코스피가 안 좋아지는데 코스닥 혼자 좋아질 수는 없다. 결국에는 코스피가 견조하게 올라가면서 코스닥이 따라가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특정을 이제 나누지 말고 포트폴리오 배분하실 때 코스닥 ETF 좀 많이 하시는데 그 ETF 사실 때 내가 일부를 좀 편입해 보는 전체 자산의 한 뭐 20, 30% 정도는 코스닥으로 해보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있는 회사들이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리스크도 그만큼 크다. 자기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태양광 관련주를 사라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솔루션 사시고 어떤 분들은 저기 작은 뭐 신성ENG 뭐 이런 거 사시는데 그건 본인 성향에 따라 달린 거고요. 반도체주 사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 사시고 어떤 분들은 저 밑에 있는 뭐 테크윙이나 이런 이제 장비주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건 성향에 따라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본인에 맞게 가시면 된다. 리스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 섹터 잘 나가는 섹터에 좀 빠른 종목들 뭐 이런 거 하시면 되죠. 그리고 대신에 그런 종목은 변동성이 크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아니면 돌 수도 있고 조정도 크게 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분들만 하시면 되고 좀 이제 편하게 투자하실 분들은 저는 그냥 시가총액 그 섹터 내에서 시가총액 큰 종목을 사시라고 말씀드려요. 만약에 반도체가 잘 나간다 그러면 편하게 투자하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사시면 되죠. 재밌는 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변동성이 더 큽니다 원래. 근데 그것도 아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뭐 2차 전지를 하시는데 2차 전지 내가 뭐 사야 되지? 에코프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LG 엔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그 안에서 코스닥 내에서도 만약에 고르시면 조금 그 안에서 섹터에서 좀 시총이 큰 종목을 고르시는 게 낫다. 선택의 기준을 모르면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으로 가자. 한마디로 주도주 내에 대장주를 가자. 이렇게 주도 섹터 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죠. 터보컨트라는 얘기로 주가가 빠졌다라면 기회다라고 계속 떠들고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거 왜 그러냐면 터보컨트가 악재가 되려면 진짜 터보컨트가 이제 아주 작은 이제 그 AI 모델에서 구동했을 때 뭐 8배 메모리를 아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메모리를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게 터보컨트예요. 알고리즘인데 근데 이거를 근데 대용량 엄청난 큰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 엄청난 양의
AI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 과연 그 결과가 똑같이 나올 수 있느냐?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하려면 아마 한 달 이상 시간 걸릴 것 같고요.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메모리 수요 감소는 없다. 이게 답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편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데이터 센터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여서 교체 수요만 있다. 이제 거의 뭐 성장이 끝나가는 시장이다. 만약에 이제 뭐 이러면 엄청난 악재죠, 이건.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 이제 막 짓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막 AI 에이전트 시대가 막 열리려고 해요. AI 에이전트 시대가 열리는 걸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메모리가 그러니까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데 메모리 칩이 비싸니까 이런 걸 한 거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메모리를 너무 계속 넣어야 되니까. 예, 그러면 칩이 늘어난다는 건 서로 이동이 많아야 되죠. 그런 것들이 비효율화의 전형적인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터보 컨트가 된다 한들 결국에는 낸드 플래시의 수요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KV 캐시 메모리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압축해서 쓰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 쓰는 거를 이제 콜드 캐시, 그다음에 뭐 자주 쓰는 걸 핫 캐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자주 쓰는 것도 압축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구글은.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LPU 같은 거 얘기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콜드 캐시거든요. 따로 저장하자 이런 건데 AI가 왜 똑똑해졌는지 젠슨랑도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리사수 씨도 잘 몰랐던 것 같고 심지어 그 샘 올트만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GPU 잘 만들어서 본인들이 프로그램 잘 짜서 똑똑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뭐 때문에 똑똑해졌냐면 메모리 때문에 똑똑해진 겁니다. 사람도 기억을 잘해야 똑똑해지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수요는 줄지 않는다. 그래서 터보 컨트 가지고 메모리 수요 감소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절연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적이 깨지는 게 만약에 꺾이는 게 보이면 팔아야죠. 아직은 꺾이는 게 보이진 않고 있고 이번에 이제 1분기 실적 나오고 27년도 상반기 전망까지 가이던스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때 이제 그 가이던스의 상향 이제 평균치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따라가는 형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그냥 막 먼저 간 게 아니라 실적 가이던스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10만 원이었을 때 삼성전자가 한 100조 정도 예상을 했었고요. 올해 26년도 지금 200조 이상 예상하고 있죠. 그러면 20만 원 정도 간 게 맞고요. 그럼 이게 250조가 되면 또 여기서 올라가겠죠. 300조가 되면 더 가겠죠. 예, 그 다음에 올해는 아닌데 만약 내년에 12개월 포워드니까 1분기 빼고 이제 2, 3, 4 다음 1분기 그게 합쳐서 만약에 더 금액이 커지면 또 따라서 올라가는. 예, 그래서 지금 주가가 왜 이렇게 급하게 올랐어?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가이던스가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도 급하게 올라갔고요. 또 피크아웃 논란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반도체 피크아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장기 계약을 지금 하고 있죠. 5년짜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가장 큰 약점은 뭐였냐면 장기 계약을 해도 자꾸 얘네들이 계약을 파기하면서 공장은 열심히 지어놨는데 재고가 쌓이는 문제들이 생겼었죠. 한동안. 그래서 뭐 엄청난 흑자를 보다가 갑자기 적자로 전환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이 커서 PBR 기준으로 움직이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이제 5년짜리면 물량 무조건 픽스하고 이거 어기면 페널티를 물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롱텀 LTA라고 하죠. 롱텀 뭐 LTA라고 말이 어려운데 그냥 롱텀 긴 기간에 어그리먼트 한 거다 이렇게 해서 그 계약들이 유지가 되면 반도체 사이클은 생각보다 길 수 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최대 7년. 어떤 분들은 9MR 중에 이제 2MR 왔다. 얘기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유명하신 분의 얘기니까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달 내내 전쟁이 어떻게 되나 뭐 유가만 맨날 보고 있고 금리 보고 있고 유가 보고 있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게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 4월 달은 전형적으로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실적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더 주가가 갈 거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은 또 뭐 전쟁이 아니더라도 빠지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기업의 본연의 가치를 다시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더 나올 거고 그동안 묻혔던 호재들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요. 종목별로도 묻혔던 악재들도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종전이 어떻게 빨리 마무리가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호르무즈 통과가 될 수 있는 왕래가 예전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랍이 이번에 많이 미사일을 맞았잖아요. 아랍권에 있는 나라들이 그 나라들의 재건 이슈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하고 복구하고 해야 되죠. 그래서 요즘에 삼성 E&A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도 좀 보실 필요 있고
그래서 이제 재건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또 방산주들이 또 주목 다시 받을 겁니다. 전쟁 끝났는데 무슨 방산주 이러는데 전쟁 끝났으니까 다시 채워 넣어야 되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또 미국과 나토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안 그래도 유럽도 지금 군비를 확장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나라 광산 기업들 다시 한번 좀 보시면 4월 달엔 그 정도 이슈 그리고 실적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급등했을 때 팔고 급락했을 때 사시는 건데 그거를 못 하죠. 공포에 사고 흥분에 팔면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되냐면 그건 전문가들은 잘 못해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낫죠. 현금 좀 갖고 있다가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현금은 얼마나 갖고 있냐? 30%? 40%?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또 그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그 현금은 도대체 언제 쓰는 거냐? 쓰고 싶을 때 쓰시면 되는데 좀 공격적인 분들은 빠질 때마다 사시면 되고요. 진짜로 나는 이 위험이 싫어.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고 나서 비싸게 사시면 됩니다. 시장이 좋다고 보면. 그래서 지금은 급등락장에서 너무 뭔가 하려고 애썼던 분들이 오히려 계좌가 안 좋을 거예요. 그냥 에이 가만히 있자. 그래서 보면 최근에 5, 60대 여성분들이 가장 수익률이 좋다고 합니다. 항상 그런 거 이제 시장 좋을 때 계좌를 열어보면 제일 안 좋은 게 30, 40대 남자들이에요. 지가 뭐 할 줄 알고 막 해요. 근데 결국엔 손해. 엇박자 한 번 나면 끝나는 겁니다. 요즘에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대형주 그냥 갖고 가만히 있으셨던 분들이 좋은 결과를 거두니까 다음에도 만약에 이렇게 펀더멘탈 훼손이 아닌 외부 이런 이슈 때문에 빠진다라고 하면 복지부동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큰 틀로만 말씀드리면 일정상으로밖에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정해진 예정된 것들 이제 실적 장세를 잘 마무리 짓고 나면 5월 달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 세린 메이 뭐 이런 얘기 있지만 세린 메이는 안 나올 것 같고 5월 달부터는 이제 우리나라가 6월 달에 MSCI 관찰국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으로 편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엄청나게 보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5월부터 또 한번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다. 대신에 1분기 실적 좋았고 2분기 실적 좋을 애들 중심으로 가겠죠. 또 하나 이슈는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밸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안정성도 있고 밸류도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뭐 PBR 1배니 뭐 이런 얘기하고 1점 몇 배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시장 자체가 PBR 2배 뭐 적어도 2배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겠죠. 선진국에 들어가면. 그럼 단순 계산으로 만 간다고 보는 거죠. 선진국 지수 들어가면 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선진국 지수에 못 들어가면 또 이 상태에서 좀 헤매겠죠. 그래서 그 만이라고 뭐 바로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바로 가는 줄 아는데 선진국 지수에 이제 우리 저거잖아요. 관찰 대상국이에요. 거기에서 또 통과를 해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한 내년 정도 돼야 가능한 거니까 일단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빠 한 6월 달은 그게 제일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대차를 제일 주목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주들 비싸 보이죠. 가격을 보면 누군가 이렇게 멋진 말을 하셨는데 가격을 보지 말고 가치를 봐라. 가격을 사지 말고 가치를 사라. 가치를 보면 너무 싸죠. 테슬라 200배인데 현대차 11배입니다. 11배 아직 안 될 거예요. 지금 50만 원 믿지만 10배 조금 넘을 텐데 PER로. 그 얘기는 감히 테슬라랑 비교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테슬라의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현대차가. AI 데이터 센터 짓고 그다음에 학습하고 소프트웨어가 없었잖아요. 그동안. 현대차가 부족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구글이랑 딥마인드랑 같이 협업하면서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 이런 사업들 진출하고 있는 거니까 그 성장성만 보더라도 PER 한 20배까지 갖다 놔도 이상이 없다. 중국 기업들이 그거 좀 잘한다고 50배 가 있습니다. PER. 샤오펑 같은 애들.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충분히 올해 안에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근처까지 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대형주 중에는 주목하고 있는 거는 네이버가 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네이버. 지금 PER로 16배까지 내려와 있어요. 네이버는 근데 창사 이래로 한 번도 실적이 부러진 적이 없다. 연봉 보시면 쭉 우상향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 너무 급등했다가 내려왔으니까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착시 현상.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두나무와의 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시끄럽지만 이슈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건 성장성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적에 집중하십시오. 네이버에. 그러면 네이버 실적 보고 깜짝 놀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종목 더 얘기를 하면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 게임주 있죠. 게임주 지금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죠? 크래프톤, 붉은사 펄어비스는 주목하는데 저는 오히려 크래프톤을 봐야 된다. 크래프톤 기사 한번 잘 찾아보세요. 국방부랑 일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앞으로 이제 전쟁은 무인화될 거예요. 그러면 게임과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싸우는 이제 게임을 주로 배틀그라운드라는 걸 잘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국방부와 지금 시뮬레이션 관련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산주가 될 수 있습니다. 크래프톤이. 그래서 저는 최근에 크래프톤이 바닥을 잡는 모습 보고 있어서 유심히 봐라. 예, 올해 엄청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화되는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부로 사고 함부로 팔지 마라. 살 때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고요. 팔 때는 좀 과감하게 팔아야 된다. 제가 겪어보니까 근데 둘 다 좀 나눠서 사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매도는 좀 덜 나누셔도 되는데 매수는 좀 나눠서 사시고 음봉에 사는 버릇을 한번 들여보자. 잘 안 되죠. 빨간불이 파닥파닥 해야지 사고 싶어요. 사람들이 보통. 근데 막 빠질 때 내가 사고 싶은 게 할인하고 있구나. 어머님들 보면 세일하면 엄청 백화점 가시잖아요. 그죠?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세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아마 뭐 어떤 종목이니 뭐 이런 것보다도 본인의 습관을 좀 이 기회에 좀 고쳐보는 건 어떨까? 주식 뭐 하루 이틀 할 거 아니면 조금은 이제 너무 단타 위주의 거래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좀 좋은 회사 찾아서 그래도 몇 개월 뭐 1년이라도 끌고 가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스윙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먹을 때 조금 먹고 잃을 때 많이 잃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좀 긴 시계열로 투자를 좀 넓혀보자. 이제 우리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고 있는데 너무 옛날에 그 신흥국 2000년 초반의 그 마인드로 주식을 매매하시면 안 된다. 그 정도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